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외통수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사고방식에 좀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중국 부동산은 붕괴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부동산 하면 금리하고 또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아주 밀접하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2%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네. 미국은 지금 5.5%.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이가 2% 정도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안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맞아요. 2008년에. 네. 그다음에 1998년에는 외환위기, 맞아요. 달러 부족으로 네. 외환위기가 와서 IMF가 있었죠. 네. 1998년에. 근데 지금 금리를 만일에 올리면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3.5% 기준금리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올리면 네. 1998년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차가 2%면 네.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 당시 IMF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외통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중국 부동산은 뭐 사실상 붕괴됐다고 네.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률이 한 19%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한 30% 정도 뭐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기관도 위험해지고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연쇄적으로 다 반응이 그럼요. 오니까. 연쇄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안한 이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경제 전체가 침체가 오니까 네.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살리기 위해서 뭐 안간힘을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뭐 기사가 많이 나고 있죠. 살짝 반등은 네, 하는데. 살짝 반등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뭐 상승한다 뭐 이런 뭐 분위기가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외국의 경우, 우리하고 뭐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과 미국,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경기가 상승하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뭐 옛날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다, 이런 경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영끌이다, 뭐 네. 대출 받아서 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언제 네. 터질지 모르는 네. 시한폭탄이에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뭐 뒤따라서 매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실제로 약간 반등한 것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었다고 저희도 보이거든요. 실수요자도 있고, 네. 또 과거에 부동산은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네. 아니라는 거죠. 네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애착이 강하지요. 아주 강해요. 네, 특히 네. 소유권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정도 돼요. 전체 재산 중에서. 근데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아, 네.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보다도 소유권에 대한 개념. 그게 형성된 이유가 네. 부동산 신화예요.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한동안 올랐다 내려왔다 하지만은 결국은 부동산은 엄청나게 오른다. 네. 이런 관념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전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출 받은 것까지 하면
거의 뭐 전 재산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에 하나 몰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포트폴리오가 형성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몰락한다고 해도 30%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만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 전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출 받은 거 끼면은. 그리고 만일에 아파트가 과거에 우리 일본처럼 네.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폭락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이러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자산이 다 날아가는 다 거죠. 날아가는 다 그런 집중돼 현상이 있으니까. 네. 전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외국처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네. 부동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동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개념으로 네. 사고방식에 좀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부동산이 항상 맨날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르려면 전제 조건이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가 하락한다든가 소득 수준이 하락한다면 부동산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개발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소득과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니까 부동산 값은 오르기만 한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떨어질 거를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